아침에는 책들 보고 교양을 먹어야지. 반갑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못 나와서 많이 지루했죠?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 우리 수업을 같이 해봅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자, 교과서 넘겨볼까요? 활용하기 부분은 여러분 각자 잘 보도록 하고 차례를 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시험 범위는 기본적으로 2개 단원씩 묶어서 할 거거든요. 난이도와 분량에 따라서 시험 범위는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정하겠습니다. 차례를 잘 보면 먼저 인간, 나, 우리 주변에 대한 얘기를 1, 2, 3 단원에 거쳐서 하고 있죠. 그리고 4단원부터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인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시장 경제, 사회 정의,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요. 문화와 다양성부터 세계 평화까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면은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본격적으로 볼까요? 11페이지부터 같이 봅시다. 여기 위에를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옛날 어떤 왕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어요. 근데 코를 만진 사람은 뭐 구부러진 막대 같다. 다리 만진 사람은 뭐 굵은 나무 같다. 꼬리 만진 사람은 밧줄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고사성어가 불교 경전에 나오는 군맹무상이라는 오화거든요. 이거를 약간 논리학 용어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하나만 보고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 그것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이 우화가 왜 소개됐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현상을 한 가지 관점으로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화가 소개가 됐는데 좀 화면을 잠깐 보면은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개 같죠? 시바견 같은데 조금 확대해 봐도 역시 개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 호랑이죠. 그쵸? 그 아까는 개였는데 이른바 개랑이라는 사진입니다. 지금 안경 쓴 사람들 안경 벗고 다시 보세요. 다시 개로 보일 겁니다. 신기하죠? 이 사진 말고도 자 누구죠? 마릴린 먼로죠? 마릴린 먼로 확대해 볼까요? 자 아인슈타인이죠. 분명히 같은 사진인데 크기만 조절, 다시 말해서 거리만 조절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됐단 말이죠. 마를린 슈타인이라는 사진입니다. 가까이 보고 멀리 보는 것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제가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교실에서 칠판에 보여줬으면은 앞에 앉은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다, 호랑이다 얘기를 할 거고 뒤에 앉은 사람들은 마릴린 먼로다, 개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또 둘이 싸우겠지. 야 개야 호랑이야, 야 남자야 여자야, 마릴린 먼로야 아인슈타인이야. 그러니까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의견이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보는 거리만 달라도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 맞는 말이고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진실에 가까우려면 양쪽 다 봐야겠죠.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리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봐야겠죠. 원근법 좀 사진 신기하잖아요. 이 영상을 잠깐 볼까요?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집중적으로 읽고 넘어갈 건데 그렇다고 밑줄 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습할 때 전체를 한번 다 봐야 돼요. 알겠죠? 물론 복습할 때도 교과서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다만 거기서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을 제가 밑줄 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두 번째 줄.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의 관점만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밑에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시간적 관점은 어떤지 봅시다. 밑에서 넷째 줄.
우리가 접하는 사건이나 상황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줄.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 결과를 추론해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적 관점이 중요하대요. 자, 12페이지를 보면은 이번엔 공간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세 번째 줄. 공간은 지형, 기후와 같은 자연환경 요소, 그리고 언어, 종교, 민족과 같은 인문환경 요소로 구성되어 있대요. 여러분, 자연환경 요소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공간을 말하는 건데 인문환경 요소란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땅의 지형이나 기후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고 살아가는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종교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민족이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의미가 달라지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가 있는 반과 친하지 않은 친구가 있는 반, 같은 교실임에도 그 반의 공간이 주는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예시를 봅시다. 그 12페이지 밑에 알아볼까요? 예시를 보면 네덜란드와 스위스 사례가 나와 있는데 지도를 잠깐 보면 스위스가 가운데 있고 네덜란드가 조금 북쪽에 있죠. 이 알아볼까요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덜란드와 스위스 모두를 대표하는 음식은 치즈다. 두 지역 다 여름이 서늘해서 농사하기가 불리하대요. 그래서 목축업이 발달했는데 네덜란드는 치즈를 굳혀서 요리에 활용하지만 겨울철이 상대적으로 추운 스위스는 네덜란드와는 달리 치즈를 녹여 먹어야 된대요. 추우니까. 그래서 퐁듀 요리가 발달했다더라. 겨울에는 고열량 음식이 필요하고 폭설로 외부에 나가기는 힘드니까 집에 머물면서 치즈를 녹여 먹는 음식이 네덜란드가 발달했다더라 라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과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의 풍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13페이지 사회적 관점 봅시다. 두 번째 줄.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 이거 누가 한 말이죠?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래. 정치적 존재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인간은 도저히 혼자 살 수가 없대. 항상 사람들과 모여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게 미국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어. 포커 선수들끼리 내기가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이 혼자 골방에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의식주만 해결된 상태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내기를 했대요. 조건이 뭐냐면 인터넷 당연히 안 돼야 됩니다. 휴대폰 없고 빛도 없어. 적외선 카메라라서 보이는 건데 음식은 밖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의식주만 해결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있으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 원 정도, 그냥 간단하게 1억이라고 할게요. 자, 한 달 버티면 1억을 준대.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면 되니까 되게 땡큐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20일 만에 포기합니다. 처음에 며칠은 이렇게 버틸만 하대. 근데 이게 한 2주가 넘어가니까 환청이 들리고 환각 증세가 일어나면서 정말 미칠 것 같더래.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미담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친구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20일 동안 살았다고 7천만 원을 줍니다. 굉장히 쿨하죠. 그리고 이 실험했던 사람, 이 당사자는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는 한 달만 버티면 된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20일을 버텼대. 근데 목표조차 잡을 수 없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고립된다면 더 살기 힘들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난처럼 시작된 내기에서 멋진 인터뷰를 할 수 있나 좀 감탄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사회적 관점은 특정한 사회 현상을 사회 제도 및 사회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사회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식화된 절차이다. 사회 구조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관계들의 조직적인 총체를 말한다. 자, 정리하자면 사회적 관점이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화된 절차와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관계의 모든 것 속에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관점입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윤리적 관점 봅시다. 네 번째 줄. 인간에겐 생물학적 욕구가 있고 그리고 세 줄 내려가면 고유한 양심을 갖고 있대.
뭐 욕구야 당연히 있는 건데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게 고유의 양심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되게 지겹게 흔히 듣잖아요. 그래서 너무 흔하게 거론되니까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양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세상은 의외로 양심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작은 마트가 있어요. CCTV도 없고 주인도 한눈을 팔고 있어. 그런 작은 가게에서는 조그만 초콜릿 하나 훔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대부분은 초콜릿을 안 훔친단 말이죠. 걸릴까봐 무서워서 안 훔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냥 그게 당연한 거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안 훔치는 겁니다.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전부 다 오늘 이 시간부터 양심이 없다고 칩시다. 모두가 동시다발적으로 훔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로 경제는 마비됩니다. 우리가 뭐 되게 잘 산다, 되게 만족할 만큼 산다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오늘 하루가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는 것은 티나지 않는 대다수 사람들이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양심이 없다면은 경제는 무너진다. I would have gone with you to the end. Into the very fires of Mordor. I know. 자, 그리고 밑에서 셋째 줄.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 욕구와 양심 중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가치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 어떤 규범을 적용할지에 대해 윤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얼핏 보면은 무조건 양심을 선택해야지 싶지만 욕구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당연히 너무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둘 사이에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통화적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사회 문제를 탐구할 때에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 등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얘기한 거죠. 통합적으로 보자고. 근데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은 화장장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 화장시설, 그리고 혹은 쓰레기 소각장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어쨌든 어딘가에는 설치를 해야 되잖아. 그거를 집단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집단 이기주의를 표현하는 사회학 용어로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이 있습니다. 님비 현상은 not in my backyard, 핀피 현상은 plays in my front yard. 이 뜻이 뭐냐면은 그런 혐오 시설은 내 뒷마당에 설치하지 마라. 이게 님비 현상이고, 핀피는 내용이 반대예요. 학교나 병원 그리고 대형 마트 이런 게 들어오면은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호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라 라고 하는 집단이기주의를 핀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님비나 핀피나 내용은 다른 것 같아도 둘 다 집단이기주의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근데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 좀 합시다. 예를 들어 화장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거는 이해는 되잖아. 그쵸? 뭐 옳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래, 그 지역 사람들 싫어하겠구나 이런 게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뉴스를 잠깐 볼까요? 장애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 부모가 이렇게 호소를 해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중에 장애인이 안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어?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인간인데. 장애인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 딸하고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우 씨.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장애 아이들 진짜. 아니 저렇게 학교 좀 세워달라고 무릎 꿇는 게 말이 되냐고요. 난 이게 여러분 이 풍경이 이해가 돼요? 저렇게 야유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안전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전해.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니까 남들은 뭐 살거나 말거나 관심 없는 거죠. 공존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지구를 떠나거라.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는 여러분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19페이지. 자, 행복의 의미와 기준 봅시다. 첫째 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 또 나왔어. 행복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이다 라고 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나무가 있어. 스승님, 나무가 왜 있습니까?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란다. 종이를 왜 만들어요?
책을 만들기 위해서란다. 책은 왜 만듭니까? 공부하기 위해서지. 자, 지금부터는 저 고등학교 때 심정을 이입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 고등학교 버전입니다. 야, 너 공부 왜 하니? 대학 가려고요. 너 대학 왜 가니? 저 공부해서 영화 감독 되려고요. 너 영화 감독 왜 되니? 이나영이랑 결혼하려고요. 너 이나영이랑 왜 결혼하려고 그러니? 행복하려고요. 여기서 끝이야. 행복이 끝이에요. 더 이상의 너 왜 행복하려 하니? 이런 질문은 없어요. 그러면 가운데 쓰잘데기 없는 거 약분하면 한마디로 나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죠. 바위가 있는 이유, 비가 내리는 이유,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죠. 자, 그 정도로 행복을 강조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야. 이해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행복주의 철학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난 몰랐지. 이나영이 그렇게 못생긴 사람과 결혼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시대에 따라 행복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까요? 5번째 줄, 선사시대에는 그 다음 줄, 생존. 그쵸, 옛날에는 무조건 생존을 위했겠죠? 2줄 내려가면 중세시대에는 신앙을 통해 절대자에게 귀의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원래 인간은 어딘가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신이 있는 그곳에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우리도 은연중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자에게 귀의가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귀의하는 것이나 군주, 왕에게 절대 복종. 이게 그 당시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 밑에 줄, 산업화로 물질적 기반을 확보.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이거 행복의 기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돈이 다가 아니래. 옆으로 가면 민주화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자유, 평등, 평화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라는 게 현대의 행복 기준이죠. 자, 그리고 밑에서 2번째 줄, 오늘날에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 중시되더라. 그쵸, 사람마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사를 갈 때 살 곳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무조건 1순위 기준이 걸어서 10분 안에 영화관이 있어야 돼요. 개인이 느끼는 그 만족감이란 게 굉장히 사람마다 주관적이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20페이지,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 3번째 줄 보면은 일부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서 말하는 건 이렇게 부유하지 않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안정이란 쉽게 말해서 전쟁이 없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나 내전이 없는 그런 안정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부 시설이 돌아가는 상태, 그리고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발전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나라는 아직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선진국은, 자, 좀 사는 나라는 그 밑에 소득 불평등 해결. 그쵸? 이 세상 어느 나라나 빈부격차는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의 해결이 또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끝에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끼 먹는 걸로 만족하지 않죠.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밑에서 2번째 줄 끝에 각국이 처한 상황이나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행복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자, 여러분,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또 봐요.